명세죠. 공짜는 없어요. 누가 너는 돈만 대,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건 사기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적 허세의 정석 미국 아재 오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아재 공돌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형님이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시작해야 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투자를 시작하게 되면서 어떤 것들을 경험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알기로 부동산 투자에는 부동산을 사서 렌트를 줘서 수익을 얻는 방법이 있고 또 어떤 거는 허름한 집을 사서 이제 뜯어 고친 다음에 다시 되파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형님은 어떤 방식을 하시고 계신 건가요? 나는 두 개를 다 해봤어. 다 해보셨어요? 두 개를 다 해봤는데 지금은 그냥 우리가 말하기로 바이 앤 홀드. 아까 첫 번째 거 사가지고 그냥 렌트를 주면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거. 이제 그리고 두 번째 말했던 것은 플립이라 그러지. 오래된 집을 사서 고쳐갖고 다시 파는. 장단점이 있어. 두 개 다. 장단점을 얘기를 하자면 플립은 당장 돈이 되지. 사서 팔면 곧장 돈이 들어오니까 그 차액을 벌잖아. 바이 앤 홀드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돈을 벌기가 애매할 수 있지. 캐시플로우라는 게 생겨서 매달 뭐 조금씩 돈을 벌 수는 있지만 큰 돈이 들어오진 않으니까. 바앤홀드의 단점은 목돈이 생기질 않는다는 거고 당연히 그냥 갖고 있어서 파지티브 캐시플로우만 어느 정도씩 생기는 거니까. 그리고 플립의 단점은 컨트랙터를 매니지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그리고 그렇게 플립할 집을 계속해서 찾는 것도 쉽지가 않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내린 건 만약에 난 그냥 부동산으로 먹고 살겠다. 난 이것만 하겠다. 그러면 플립이 가능해. 하루 종일 그것만 할 테니까. 근데 나는 직장을 다니던지 내 본업이 있는데 나는 미래를 위한 투자다. 그러면 바앤홀드가 나. 내 생각에는. 플립은 할 수가 없어. 플립은 풀타임 잡이야. 내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단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단점인 것도 있는 거지. 그거에. 회사 다니시거나 본업이 있는 분들은 바앤홀드가 낫고 플립은 좀 어렵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내가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으면 그리고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으면 플립도 괜찮고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도 없고 많은 시간을 투자 못하면 바앤홀드가 낫고. 형님은 선호하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나는 내 성격하고 맞는 건 바앤홀드여서 바앤홀드라고 플립은 안 해. 나 같은 경우는 내 본업이 있고 거기다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으니까 바앤홀드가 더 맞는 거지. 그리고 컨트랙터를 써봤는데 컨트랙터랑 같이 일하는 것처럼 힘든 게 정말 피가 마르고 수명이 짧아지는 것 같아. 그래서 컨트랙터들이랑은 최소한으로 일을 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근데 플립은 초이스가 없잖아. 그렇죠. 계속 컨트랙터들이랑 같이 일하는 거니까. 내가 만약에 목수거나 플러머거나 일렉트리션이면 얘기가 틀릴 것 같아. 내 트레이드를 내가 할 줄 알고 거기에 내 트레이드 옆에 친구들을 불러서 그거 하면 아무래도 더 할 수 있겠지. 값도 그렇고 뭐 제 값을 준다고 해도 일단 제대로 나타나서 일을 할 테니까. 근데 내가 그런 트레이드가 하나도 아닌데 무조건 다 남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 쉽지 않아. 저도 컨트랙터를 써봤는데 계속 할 짓이 아니더라고요. 컨트랙터 쓰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지. 컨트랙터들마다 성격도 틀리고 그럼. 이제 하는 퀄리티도 틀리고. 그럼. 그리고 플립 같은 경우는 플립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빨리 공사를 끝내는 거야. 그런데 컨트랙터가 엉망이면 공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계속해서 돈을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물론 플립을 하려면 해야 될 게 많겠지만 그런 좋은 플립을 할 수 있는 집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컨트랙터도 있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여러 개가 있지만 위험 부담이 바이앤홀드보다 플립이 위험 부담이 훨씬 커. 여러 가지 면으로. 그럼 형님이 투자하고 계신 그 바이앤홀드 방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실 때 개인 명의로 하셨나요? 개인 명의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이 또 있는 건가요? 개인 명의로도 할 수 있고 LLC를 할 수도 있고 콜포레이션으로 할 수도 있고 한데 다 그 목적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근데 보통은 작은 거는 개인적으로 해도 돼. 그리고 조금 커지면 LLC를 하는 게 좋고. LLC로 투자하면 가장 큰 혜택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세금 혜택과 프로텍션. 왜냐하면 개인 이름으로 사갖고 있는데 만약에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렌트 주는 집에서 누가 다치거나 무슨 일이 나면 그 사람이 나를 고소할 수 있잖아. 그렇죠. 너가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는데 LLC를 하면 아무래도 그 프로텍션이 있어서 내 퍼스널 에셋은 보호를 받으니까. 그게 제너럴 룰이야. 그래서 LLC를 하는 거야. 그렇지만 거기에도 익셉션이 있어. 만약에 내가 그 LLC를 LLC 같이 추릿을 하지 않고 내 개인 구자 쓰듯이 LLC 이름으로 은행 구자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돈 들럭날락하는 방법이 내 맘대로 했다. 뭐 개인 구자 쓰듯이 했다. 그러면 저쪽에서 누가 나를 고소했을 때 그것을 알게 되면 corporate piercing이라는 법을 이용해서 corporate LLC임에도 불구하고 내 개인 재산까지도 고소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대체로 LLC를 하면 텍스 베네핏이나 프로텍션 때문에 하기는 하지만 그거를 또 내가 잘못 관리하면 다 소용없는 게 될 수가 있어. 만약에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한다. 그래도 그 투자를 할 때 개인으로 할지 아니면 LLC로 할지 형님만의 기준이 있나요? 꼭 뭐 기준으로 하기보다 내가 조그맣게 하는 것들은 초창기에 산 것들은 그냥 내 개인 이름으로 샀어. 그런데 이제 뒤로 가면서 약간 건물이 조금 커지면
그거는 LLC를 했지. 일단 위험 부담이 위험 부담이 크니까.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LLC로 처음에 샀어도 좋았겠다는 생각도 해. 다른 것들도. 프로텍션을 떠나서 세금 혜택이 참 좋아. 내 개인 명의로 해놓으면 세금 보고할 때 그거는 패시브 인컴으로 친단 말이야. 패시브 인컴은 액티브 인컴에서 텍스 디덕션에 도움이 안 돼. 여기서 내가 말하는 액티브 인컴은 뭐냐면 W2. 미국 W2라고 그러면 미국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월급쟁이들은 세금 보고할 때 W2라는 걸 가지고 하잖아. 네. 내가 만약에 투자를 했어. 어떤 집을 사서 투자를 했는데 그 집이 서류상으로 손해를 봤어. 근데 그게 내 개인 명의로 돼 있어. 그럼 그거는 액티브 투자가 아니고 패시브 투자로 카운트하기 때문에 패시브에서 잃은 돈은 패시브에서밖에 깔 수가 없어. 패시브 인컴에서밖에. 근데 나는 아까 말한 대로 월급쟁이라면 그거는 액티브라 그랬잖아. 예. 내가 월급쟁이로 1년에 10만 불을 벌었어. 근데 내가 투자한 빌딩에서 2만 불을 손해를 봤어. 그럼 내 10만 불에서 2만 불을 뺄 수 있는 게 정상인데 패시브이기 때문에 내 개인명으로 돼 있으면 얘가 패시브이기 때문에 내 액티브 인컴인 그 W2에서 뺄 수가 없어.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걸 LLC로 가지고 있었으면 LLC를 하는 동안 그게 액티브가 돼. 액티브 인컴이야. 그래서 LLC에서 손해보는 건 내 월급에서도 깔 수가 있어. 그래서 만약에 내가 LLC로 갖고 있었는데 아까와 똑같은 경우로 내가 1년에 10만 불을 벌고 내 부동산을 LLC로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2만 불을 손해를 봤으면 내 10만 불에서 2만 불을 뺄 수가 있어. 그럼 8만 불에 대한 세금만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세금 혜택? 물론 이거는 내가 지금 말한 거는 정말 한 가지일 뿐이고 세금 혜택은 엄청나게 부동산처럼 세금 혜택을 많이 주는 데는 없는 거야. 그러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혹시라도 이런 거를 진짜로 하시게 되면 반드시 회계사한테 물어보고, 왜냐면 주마다 또 법이 틀리니까 그걸 쓰는 방법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꼭 회계사한테 물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융자도 LLC하고 개인 명의로 살 때가 틀리다고 하는데 그건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꼭 뭐 LLC 그것도 틀리지만 그거는 사실은 개인과 LLC의 차이보다는 그게 커머셜 빌딩이냐 레지덴셜 빌딩이냐에 따라서 그게 나뉘어. 보통 레지덴셜 빌딩이라고 하면 아파트를 산다고 치면 그 안에 아파트가 1개에서 4개까지는 레지덴셜로 쳐. 근데 4개가 넘으면 그거는 무조건 커머셜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상가가 있으면 커머셜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되도록이면 레지덴셜이 좋아. 정말 커머셜만 하는 분들도 있고 커머셜이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내 경험으로는 레지덴셜이 더 좋아. 왜냐하면 융자가 커머셜로 넘어가면 거지 같아. 거지 같다는 뜻은 여러 가지로 나한테 불리해. 레지덴셜 론, 아까 말한 대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1에서 4까지 한 유닛에서 4개 유닛까지 걔네는 우리가 그냥 집을 살 때랑 똑같아. 15년 융자도 받을 수 있고 30년 융자도 받을 수 있고, 그걸 무슨 뜻이냐면 15년 동안 이자가 락이 된다는 거잖아. 그렇죠. 30년짜리는 30년 동안 이자가 락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또 돈이 좀 남아서 미리 돈을 내도 뭐 페널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미리 다 갚아버려도 페널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 아주 이 레지덴셜 론은 이 손님에게 되게 유리하게 돼 있는 론이야. 근데 커머셜 론으로 넘어가는 순간 갑자기 내가 을이 돼버려. 그럼 이자도 변동인가요? 이자도 변동으로 바뀌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자가 어떻게 바뀌냐면 뭐 전문가 텀으로는 뭐 5, 10, 520, 525, 뭐 1020, 1025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520 그러면 뭐냐면 20년 동안 다 갚을 걸로 해서 애모리제이션을 먼슬리 페이를 계산을 하는데 처음에 5년 동안만 이자가 락이 돼. 5년이 되면 이자가 바뀌어. 이자가 더 낮아지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어. 무조건 이자가 높아져.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는 실수한 것 중에 하나야. 이거는 나의 흑역사 중에 하나인데, 내가 건물을 하나 샀을 때 커머셜 론을 했는데 샀을 때 이자가 엄청 낮았어. 그런데 난 이 빌딩을 이렇게 오래 갖고 있을 줄 몰라서 5년짜리 락을 했단 말이야. 520를 했어. 5년 락하는 20년짜리 락으로 인정을 했단 말이야. 그랬는데 그거를 리파이낸스를 할 때가 됐는데 이자가 엄청나게 올라간 거야. 근데 내가 마음이 바뀌어서 안 팔아. 계속 갖고 있을 생각이야. 근데 이게 레지덴셜 론이었으면 이런 일이 있을 리가 없지. 그럼 그걸 가지고 있는 건 그래도 나중에 이윤이 남을 거기 때문에. 그렇지.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다 계산했을 때 그게 그렇게 해도 나니까 하고 있지만 눈탱이를 맞아도 어쨌든 열이 맞는 거지. 회복할 수 있다. 안 맞아도 될 눈탱이를 맞는 거니까. 그리고 커머셜로는 프리페이도 페널티가 있어. 내가 돈이 많아서 미리 내잖아? 그럼 벌금 물어. 이 완전 걔네들이 이자에 자기네들은 맥시멈으로 이자를 받아먹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더 준다고 해도 싫어. 안 받아. 그래서 그것도 페널티가 있어서 그것도 물론 하기 나름이지만 5431이라 그래갖고 융자 한 첫 해에는 프리페이를 하면 5% 페널티를 먹고 뭐 페이오프를 하면 뭐 이런 식으로 페널티가 있고, 그러니까 딴 데로 가기도 어려워. 그리고 5년 락이 끝나면 5431 했던 그런 룰들이 다시 또 적용이 돼서 또 프리페이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지 같아. 노예처럼 질질 끌려가는. 그래서 나는 이거를 해보고 이게 이렇게 그지 같은 줄 알았으면 레지덴셜만 할 걸. 괜히 커머셜 들어가지고 융자만 하면 속이 짜증이 나. 보통은 10년 락을 하는 게 보통은 좋아. 그러면 10년 동안은 어쨌든 이자율을 계산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융자가 나 같으면 앞으로는 사면 무조건 레지덴셜을 살 것 같아. 3개, 4개 밑으로.
뭐 많은 분들은 야 그래도 커머셜을 하면 뭐 신경 쓸 게 없고 레지덴셜도 별로 신경 쓸 거 없어. 조금 해보면 커머셜이 내가 볼 때는 더 골치 아파. 생각할 것도 더 많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격상 내가 볼 때는 레지덴셜이 나한테는 더 잘 맞고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도 나는 레지덴셜을 추천할 것 같아. 그러면 건물주 입장에서 뭐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바이앤홀드를 할 거기에 거주하는 뭐 사람들이랑? 그런 것들도 있고 만약에 이거를 처음으로 이런 거를 투자를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주의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지. 첫째로는 절대로 남의 명의로 사지 말라. 남의 명의로 살 경우가 그러는 있나요? 경우를 나는 봤어. 아, 특히 해외에서 투자하시는 분들. 누구 친척, 뭐 조카. 친척 이름으로 정말로 정확하게 조카 이름으로 조카 이름으로 물건을 샀어. 100만 불도 넘는 물건을. 근데 들어와 보니까 물건이 엉망인 물건을 사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벗어날래도 힘들어. 팔리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고. 근데 또 들어와서 조카랑 사이가 안 좋아졌어. 근데 명의는 조카 이름으로 돼 있는데 내 빌딩이잖아. 아주 애매한 거지. 그건 뭐 싸우기도 참 정말 여러 가지로. 싸우면 건물 먹고 튀어버릴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조카가 엿먹어라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거. 그 다음에 해외에서 투자하면서 빌딩을 안 보고 사는 거. 큰일 날 일이지 진짜로. 약간 비슷하네요 조카랑. 조카가 만약 그렇지. 어이없는 걸 사놨다면 그것도 망하는 거지 진짜로. 근데 그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야. 미국에서도 리모트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 만약에 동부에 사는데 서부에 있는 건물을 산다든지. 옛날에 내가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 다른 영상에서 세미나 같은 거 보고서는 부동산 투자 세미나 갔다가 다른 주에 있는 빌딩을 산다든지 걔네들이 뭐 주선해주는 그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돼. 그건 정말 망하는, 내 돈을 그냥 남한테 그냥 던져줬다고 생각하면 돼. 그 돈은 안 돌아와 거의. 처음 시작하면서 나 좀 배워볼까 그래서 세미나 갔다가 세미나에서 완전 뻑이 가가지고 와씨 나 이거 하면 떼돈 벌겠는데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대. 쟤네가 관리도 다 해준대. 텍사스래네. 그리고서 난 돈만 보내면 된대. 그 돈은 그냥 바이바이. 내 친구 중에 나는 걔가 그걸 한 줄 몰랐어. 그랬는데 나중에 그걸 했다는 걸 알았는데 말이 자기 빌딩이지 그냥 블랙홀이야. 돈 블랙홀.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는. 그쪽에서 뭐 이거 문제 있다 아니면 이거 뭐 올랐다. 뭐 렌트를 걷는다는데 그 렌트가 얘한테 오는 걸 본 적이 없어. 계속 거기서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없어지고 저런 문제가 있어서 없어지고 그뿐이 아니고 뭐 테넌트가 바뀌었더니 집이 엉망이 돼서 이걸 수리를 해야 되니까 돈을 더 보내라. 지금까지 있는 돈 갖고는 모자르다. 그리고 내가 그래서 야 가서 보고선 팔아 그랬는데 팔 수도 없어요? 팔 수는 있겠지. 근데 사람이 게을러 생각보다. 돈이 그렇게 많이 걸려 있는데도 안 가.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어가지고. 그렇지. 회사 휴가 내고 거기 가야 되잖아. 근데 그게 가는 게 좋은 일도 아니고 가서 골치 아픈 일을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꾸만 회피하게 돼 사람들이. 사실 그런 일은 정면으로 마주쳐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일들인데. 애초에 발품을 팔아야 아마 그래도 그렇지. 예, 진짜 제대로 된 공짜는 없어요. 혹시 보시는 분들 꼭 명심하세요. 공짜는 없어요. 누가 너는 돈만 대.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건 사기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그만큼 고생을 하고 해야만 그게 뭐가 될 수 있는 거지. 절대로 그런 세미나 가서 홀리지 마세요. 투자를 하실 거면 반드시 내가 30분 안에 갈 수 있는 데서 사야 돼. 그건 또 무슨 이유이죠? 아까 방금 전에 말했던 거랑 똑같아. 딴 주에 있는 거랑. 30분 바깥으로 나가면 그 빌딩을 관리하러 갈 수가 없어. 갈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나. 이게 투자를 하면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은데 이거는 투자를 시작해서 몇 년 안 된 사람들은 다 나와 공감을 똑같이 할 거야. 나도 겪었던 일이고. 이제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와. 뭔가 자기가 무슨 잡을 하든지. 그래서 돈은 좀 쌓여가. 현금이 탁탁탁 쌓여가는데 주식은 못 믿겠어. 역시 부동산 투자가 제일 안전한 것 같아. 그리고 주변에서 부동산 투자한다 해갖고 돈 버는다는 사람 얘기가 솔솔솔 들리고 뭐 또 혹시라도 세미나도 한번 갔다 오고 그러면 이걸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찾아다니고 뭐 이러는데 처음에 잘 모르는데 에이전트를 쓰긴 썼는데 에이전트도 잘 몰라. 근데 나는 그 에이전트가 잘 모른다는 것조차도 몰라. 하도 난 초짜라서. 그 에이전트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다니는데도 나는 그것도 몰라. 구분도 못해. 그래가지고 그 에이전 말 듣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다가 뭐 마음은 좀 급해져. 돈은 자꾸 쌓여가고 뭐 집 보러 다니지는 벌써 몇 달이 됐는데 뭐 하나 건진 건 없고 뭐 사긴 사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에이전트가 이거 뭐 좋아요 뭐 그러니까 뭐 얘가 잘 알아서 해주겠지. 그러고서는 덜컥 사. 인생이 말리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 심지어는 잘 사도 후회가 생겨.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